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대 일본어과 8호학번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로부터 릴레이 특강을 의뢰받았습니다. 주제는 진로 선택과 취업 역량 강화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제 넘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간단하게 제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복학을 하지 않고 일본에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어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도 그다지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일본어를 까먹었기 때문에 복학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복학 후에 일본어에 자신이 생겼고, 그리고 복학 후 6개월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사업가가 된 것이죠. 저는 주로 통역 번역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강의, 주로 일본어 강의는 이제 한일병원, 쌍문동에 있는 한일병원하고 강남의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등등에서 일본어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 유학센터를 운영을 했었고, 나중에 일본어 학교를 인수해서 경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SAT 학원이라고 하죠. 미국 대학 입학시험 준비학원을 설립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유학, 교육, 그리고 해외 취업이죠. 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생활에 대한 기억이 좀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3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보다 사업,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많아서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생활해 냈던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드리자면 굳이 대학생 시절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부 생활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후회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진로 지도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저는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민 끝에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툭 치면서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근데 모두가 다 어떤 회사에 취직할까 라는 생각이 거의 90% 이상이었지만 발상의 전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실상 내 사업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늘 카운셀러로서 후배들에게 조언하듯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지금 현재 잘 못하는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3년 정도 지나면 전문가 못지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지 뒤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길기 때문에 너무 말하자면 자기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에 끝까지 매달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나의 지금 현재의 현실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는 사실상 어떤 열정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어학연수에서 느꼈던 그 열정이 제 어떤 인생의 길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해외 유학 또는 해외 교육에 대한 카운셀러로서 살아가자. 그래서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20대 때 약 30개국의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외 경험이 없이 여러 해외 유학에 관한 또는 해외에 대한 카운셀러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떤 사업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어떤 그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매일,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990년대 후반 이야기인데요. 메일을 후배가 개설을 해보라고, 그래서 다음에 메일을 개설을 하면서 화면에 보니까 카페 개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 유학에 관한 카페를 만들자 라고 그날 바로 만든 카페가 사실상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학생 모집을 했지만, 나는 카페라는 어떤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출 없이 아주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또 랭귀지 스쿨 인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랭귀지 스쿨 인수에는 약 4억 정도 투입을 했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일본어 학교를 또 매각할 때는 12억 5천만 엔이랑 약 한 130억 정도 됐죠.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사업의 성장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고 그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돼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미국의 학원을 설립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베트남에 또 사업을 투자를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일본 호텔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남아인들에 대한 모집, 그 다음에 간병인 모집 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아마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일본어 학원과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후회도 많고 또 실패도 많았던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 학교에서 이제 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유학을 보내면서, 유학센터를 하면서 한 100개 정도의 일본어 학교의 학생들을 보냈는데, 학생들이 불만들이 아주 많았어요. 어느 학교든 불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불만들을 대응하는 또는 대처해주는 학교의 태도들이 매우 부적절하다, 또는 콧대가 높았다, 또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고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자금은 없었지만, 만약에 내가 일본어 학교를 인수하거나 또는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거의 한 10년에 가까이 일본어 학교
설립 기획서를 수십 차례 변경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는 일본어 학교에 대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큰 기회였죠. 만약에 제가 10년 동안 일본어 학교 운영 또는 설립에 관한 기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곧바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일본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쿄 전력의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유학생들이 다 풀뿌리 흩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국 담당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운영 방법 또는 일본어 학교 기획안이 어느 정도 현실에 잘 적응을 하면서 순탄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교의 비결은 차별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많은 한 600개, 700개 정도의 일본어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숲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깥에서 여러 학교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정답은 재학생 만족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수한 선생님들을 급여를 높여주면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그렇게 커리큘럼도 재미난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어 학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본어 학교들은.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커도 학교의 어떤 복도 끝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해외 박람회 할 때 말하자면 다른 부스들은 썰렁하게 학생들이 전혀 없는데 우리 부스에만 아주 인기 있게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아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다른 일본어 학교 관계자들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훨씬 사업 마인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우리 학교가 잘 되는 거를 보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약간 바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으로 보면 와케노 와카라나이 한국인, 가이코쿠진 전혀 어디서 불러먹던 외국인이 와서 일본어 교육 시장에 저렇게 자리를 잡았나라는 데서 시작하는 어떤 미움 또는 의아함 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들의 편견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만족스러운 학교 경영을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 차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는데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때도 사실은 저는 다른 업체보다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뭐 이렇게 제가 조언해 드릴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다만 내가 약간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일본 융합지역학부의 취지에 맞는 길을 걸어온 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열하게 사업을 통해서 만났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실은 융합지식이 아닐까. 단순한 사회, 문화, 역사, 경제,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과 배신과 사기와 그 다음에 성장을 겪으면서 축적했던 내 인생의 어떤 그 한 부분이 아마도 21세기 일본 그리고 해외의 어떤 융합 지식에 대한 학습적인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끝으로 후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유례없는 어떤 그런 지금 코로나와 장기 불황, 금리, 고금리 이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이지만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IMF 때 몇 개 일본어 학교들의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유통의 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했냐면, 다른 학교들은 커미션을 올려서 모집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저는 교육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대학식 선택제 커리큘럼이라는 주제를 던져서 말하자면, 그 커리큘럼이 인기를 끌게 되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찾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가, 제가 직업했던 학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거는 마케팅을 잘하는 부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수한 강사진,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복리 후생에 관한 제도들, 시스템, 장학금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속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루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또 후배들이 각자의 어떤 인생의 길, 진로의 길을 모색할 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